사실 인텔은 처음부터 이 CPU가 주 사업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CEO의 교체 이유도 그 AMD와의 경쟁에서 비롯된 겁니까?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우량 기업을 소개하는 글로벌 슈퍼스탁의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셋대오의 류영호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 혹시 PC 많이 쓰시나요? 저는 PC 많이 씁니다. 저는 약간 노트북, 뭐 패드, 핸드폰 할 거 없이 약간 테크 기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보이시긴 하신 것 같아요. 예, 약간. 혹시 그러면은 이 PC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뭔지 아시나요? CPU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드린 기업이 그 CPU의 대표적인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살짝 느낌이 오는데 혹시 챔피언입니까? 아니면 후발주자입니까? 챔피언입니다. 약간 예상이 가는군요. 네. 인텔입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로벌 슈퍼스타 칩셋계 디펜딩 챔피언 인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텔을 아시려면은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혹시 무어의 법칙 아시나요? 그분 무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가 성능이 2배 오르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 네, 뭐 사실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4개월마다 그 직접 회로 성능이 2배씩 늘어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무어라는 그 법칙의 이름은 인텔의 초창기 멤버인 고든 무어에서 따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창기 멤버면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이 법칙은 1965년도에 나왔습니다. 65년도요? 진짜 오래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지금 55년 됐죠? 그 정도면 거의 반세기 전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를 좀 예측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이 반도체 시장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CPU 점유율에서는 84.5%를 차지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CPU를 많이 만들던 회사입니까? 사실 인텔은 처음부터 이 CPU가 주 사업은 아니었었습니다. 사실 1970년도에 1103이라는 D램,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만든 그 D램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 D램을 생산했었습니다. 원래 그런 D램 맞습니다. 주력으로 그걸 주력으로 생산했었고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런 반도체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갑자기 왜 CPU로 넘어갔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긴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업체들 같은 업체들이 이쪽 그 D램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 투자를 계속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좀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냥 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좀 집중하자.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쪽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을 한 거죠. 혹시 근데 그 MC분은 저희가 인텔 그 로고가 언제부터 이게 붙어 있었는지 아시나요, 혹시? 저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컴퓨터를 인식할 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뭐 대표적인 마케팅이나 브랜드 케이스 정도에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1991년 정도부터 인텔이 그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그 마케팅 하거나 광고할 때 우리도 같이 껴주면 안 되냐? 아니면 너희들 제품에 우리 스티커들 좀 붙여주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제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뭐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인텔은 여기서 약간 당근을 줬었죠. 우리가 니네가 우리 제품을 산 돈의 6%를 리베이트를 해줄게. 깎아줄게. 그죠? 그러면서 우리 요거만 같이 마케팅 해줘.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한 거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래 그래서 6%나 깎아주고 스티커 하나 붙여주는 게 뭐가 대수겠어 싶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지금 저희가 컴퓨터 CPU 하면은 인텔이라는 게 저희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된 거죠. CPU 하면 인텔, 또 인텔 하면 칩셋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 세계가 변화하면서 인텔이 또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여태까지 인텔이 먹고 살았던 거는 이 PC 시장이었습니다. PC가 지금은 많이 팔리진 않죠. 다 샀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휴대용 기기에 어느 정도 PC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C에서 그 다음에 있는 어떤 원동력, 그러니까 성장 동력 같은 경우를 찾기를 굉장히 원했었고 그 타겟으로 봤던 게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는 뭐 지금 과거와 지금은 약간 좀 개념이 좀 틀려지긴 했는데요. 과거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뭐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보통 많이 사용을 됐습니다. 약간 드라이브, 클라우드 이런 느낌이요. 예전에 뭐
N사의 뭐 네, 사진 그런, 저장하거나 막 그런 거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은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을 그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죠. 네. 그런 용도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발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신사업 분야를 완벽하게 하나를 개척한 게 맞군요. 그렇죠. 새로운 사업하면서 이 사업과 같이 이제 인텔이 좀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그 PC 사업 같은 경우는요. 네. 아직까지 뭐 전체 매출에서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점유율, 그 전체 매출 비중 자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시장의 동향 그리고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이 경향까지 네. 알아봤는데 그럼 인텔의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인텔의 뭐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는 사실 데이터 센터의 투자 회복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려면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업체들이 실제로 돈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작년 상반기까지 이 투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어느 정도 미리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잠시 쉬었던 거죠. 아, 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투자가 다시 재개되면서 실적도 같이 지금 최근에 좀 상승세로 좀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네. 저희 코로나19 사태 네. 때문에 재택근무 사실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재택근무도 엄청나게 하지만 집에서 게이밍도 엄청 하시고 네. 뭐 OTT 서비스 저희가 잘 알고 네. 있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엄청나게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버 자체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라우드 하는 업체들인지 OTT 하는 업체들이 서버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전체 용량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인텔의 투자 포인트는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어디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칩셋에 관련된 시장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여태까지는 계속 설명드린 거는 엑스팔 특히 이제 CPU 부분에서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텔이 사실 영위하고 있는 그 칩셋 사업이 CPU뿐만이 아니라요. FPGA라 그래서 자이링스 같은 업체들이 하는 그런 칩셋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또 메모리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낸드랑 네, 관련된 랜드랑 관련된 특히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라고 불리는 뭐 3DX 포인트라 같은 그런 친구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 삼성전자나 TSMC 같이 대표적인 이제 파운드리 업체처럼 파운드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 갖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외장형 GPU까지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직접 이제 인텔이 투자를 해서 맞습니다. 만들려고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향후에 어떤 시대로 이제 변하든지 간에 인텔이 워낙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꼽자면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인텔이 지금 재정비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재정비는 진짜 이 인텔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거나 네. 이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항상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2017년부터 뭐 경쟁사인 AMD와 이제 경쟁이 사실 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뭐 PC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굉장히 큰 이 AMD가 대반격을 한번 했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2년 전에 인텔의 CEO가 해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신규 CEO가 작년에 지금 인텔에 복귀를 했습니다. 인텔에 왔습니다. 그럼 혹시 그 CEO의 교체 이유도 그 AMD와의 경쟁에서 비롯된 겁니까? 네, 사실 AMD가 경쟁이 뒤처지다 보니까 바꿨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있던 CEO분께서는 실질적으로 인텔의 본 사업, 그러니까 CPU나 그런 쪽에 있는 뭐 공정이라든지 R&D 투자를 좀 소홀히 하셨고, 왜냐면 그때는 사실 AMD가 다시 못 살아날 줄 알았거든요. 또 인텔이 너무 잘 팔렸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못 살아날 줄 알았기 때문에 뭐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완전히 뭐 M&A나 그쪽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들이 해야 되는 본 사업은 좀 약간 소홀히 했었죠. 그러다가 네, AMD가 오면서 뒤통수를 딱 맞게 된 거죠. 그러고 이제 인텔이 다시 투자를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번에 오신 CEO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CFO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무 쪽에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뭐 재무적인 것도 굉장히 또 뛰어나고요. 기존에 이제 인텔이 집중해야 될 본 사업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사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모뎀 사업 같은 경우를 단숨에 잘라버렸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CFO 출신이니까 이게 또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네. 좀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전할 과감하게 수 쳐내고 있습니다. 대신에 투자해야 될 곳은 확실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들인데요. 네. 사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설계를 한 아키텍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초에 설계를.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컴퓨터 좋아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뭐 짐 켈러라든지 라자 코드리 그런 분들까지 영입을 하면서 스타 엔지니어들을 대거로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은 맞았으니까 네. 대반격해서 다시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뭐 단기간의 반격은 힘들겠지만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런 반격의 기회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투자 포인트 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코로나 이슈는 결국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서버 쪽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한 거나 아니면 뭐 노트북 쪽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는 분명히 수혜입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소비자들의 수요는 결국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는 거지 계속 늘 거라는 맞습니다.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가 수요 절벽이라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인텔의 칩셋에 이 시장에 고민을 하게 된다면 AMD를 안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MD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뭐 리스크 팩터로는 이 AMD와의 경쟁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체 점유율이 뭐 아직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속 점유율을 뺏어오면서 인텔을 위협하고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인텔이 사실 괜찮은 신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쉐어를 당장 다시 뺏을 수 있는 반격이 네네. 없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인텔의 입장은 이 AMD가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온 거는 효과적으로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버텨서 맞습니다. 이 신제품으로 다시 한번 반격을 하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AMD가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게 되면은 인텔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실 인텔 하면 좀 전문성을 많이 띈 기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반 정말 관심이 많은 소비자분들이 아니시라면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좀 심도 있게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간단히 정리드리면은 인텔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다시 뭐 클라우드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면서 실적이 단기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텔 같은 경우는 CPU뿐만이 아니라 FPGA, GPU 그리고 다양한 뭐 프로세서들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요. 지금 과거에 안 좋았던 모습을 지금 벗어나고 다시 중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재성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리스크 팩터도 사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감소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AMD와의 경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또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우량 기업을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인텔과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